쪽발타도 투쟁만세 인드라입니다. 국제유태자본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년사가 모든 걸 다 말해줄 시간이 부족해서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제유태자본에는 각각의 국제유태자본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고 거기에 또 맞물리는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과제를 내준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몇 가지 국제유태자본론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제유태자본에서 각각의 대응되는 실체가 있다. 그리고 그 개념과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태자본을 그 각각의 세 가지 항목, 국제유태자본 이 각각의 항목을 두 개씩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유태, 국제자본, 그 다음에 유태 국제, 유태자본, 그 다음에 자본국제, 자본유태가 됩니다. 여기서 앞에 부분은 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뒤에 것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은 보통 가족을, 시족을 의미하죠. 뒤에 이름은 자기 개별자의 이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서 접근하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본 국제 유태다. 그러면은 국제에서 시작해서 유태로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난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유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일종의 방향성인 거죠. 그 이름 부분은 방향성. 그 다음에 이 성 부분은 시작점. 시작을 알리는 것과 앞에 있는 부분은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뒤에 있는 거는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뭐 유태자본이다. 그러면은 유태에서 시작하고 자본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드라가 생각하는 국제유태자본의 국제라는 개념은 말이죠. 물론 이제 이거는 근대적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기원적 설명,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는 근대에 두지만은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보통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하면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것을 말하잖아요.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국제적인 용어를 국제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디아스포라는 원래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디아에 스포라 흩어진다, 뿌린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디아스포라가 본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였단 말이죠. 뭐냐면은 고대 올림픽을 생각하면 돼요. 고대 올림픽이 뭐냐면은 올림픽 그리스 도시 있죠. 그리고 그 도시들 외에 그 각 그리스에 흩뿌러진 섬들이나 그쪽에 여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런 곳에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 식민지와 도시 국가들의 연결을 해가지고 그 그리스인들의 하나의 어떤 동질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어떤 스포츠 제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스포츠 제전의 본래 목적이 뭐냐 바로 이런 그리스 제국을 결속성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알고 보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제전의 스포츠 축제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에 그 그리스의 그 상황을 보면은 이 식민지 개척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농민들, 하층 출신들이 가서 그것을 섬을 개발하고 일구고 뭐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국에다가 권리를 요청하고, 예? 그러면 거기 일정한 세금을 내고 그러면서 거기 도시국가에 인정을 받는 그런 양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날로 본다면은, 초기에는 뭐 이제 긍정적이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늘날 치면 뭐 간도로 간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거기서 논밭을 갈구고 있다가 거기에 관리가 파견되고 그런 방식인 거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영토권을, 인정하는 뭐 이런 양식이 되는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후대로 오면서 이제 그리스 이쪽 페니키아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이게 디아스포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바뀐 거죠. 그야말로 어떤 그런 식민지 건설 이런 의미는 쏙 빠지고 그야말로 배고픈 빈농, 우리 러시아 연해주로 갔던 사람들이 그냥 막 강제주당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쪽발로의 강제 이주, 이런 것들, 예? 그렇게 노예처럼 흑인 노예처럼 이렇게 팔려가는 그런 면들만이 뒤에 올라와서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다. 국제 용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용어, 디아스포라에서 많은 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대적인 의미에서 국제라는 것은 저는 네덜란드의 최초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찾습니다. 인드라가 이제 이 논리에서 강조를 했죠. 인드라디오에서도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러니까 성수의 기반을 두고서,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교황이라는 인격에 의해서 뭔가 그러니까 어떤 지배되었기 때문에 이 말에 의해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게 잘 지켜지질 않았다. 그래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주로 이제 중북부 유럽, 영국을 포함한 이런 데서는 이제 개신교 쪽이 득세한 곳에서는 그런 어떤 어떤 개인의 어떤 특권을 배제한, 그냥 성서에 기반한 누구나 어떤 성서에 이렇게 요즘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성서에 딱 손을 얹고 맹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믿을 만한 각자 공통의 믿음의 구조를 성서에 두고 계약을 이제 진행시켰다 이거죠. 그 계약이라는 것은 모든 화폐에 대해서 공정하게 교환 가능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는 이제 개신교도에 하나 했던 것이긴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국제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보통 이제 중앙은행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중앙은행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런 점들을 좀 간과하고 그냥 음모론적으로 접근한데 인드라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음모론이다. 중앙은행 탄생 역사를 알면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 실수를 금치 못한다고 인드라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라는 어떤 개념에서 근대적 개념에서의 국제라는 것은 이런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부터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불편부터, 그러니까 좀 불공정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 계약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많이 해소시킨, 예? 예, 공정한 거래를 기초를 닦아다. 이름에 긍정적이다. 이런 것이 이제 국제의 어떤 개념의 긍정성이라면, 이제 부정적인 것은 이제 이후에 1870년대 이후에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역할인데요. 이제 그때 이제 제국주의로서의 어떤 역할을 중앙은행이 많이 수행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것들은 이제 1980년부터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이 시기가 묘하게도 베어링 형제를 이겨내고 로스차일드가 완전히 국제유태자본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된 시기겁니다. 하고 맞물립니다. 이 시기 이후로 유럽에서는 한 50년 정도 큰 4, 50년 정도는 상대적으로 그 전과 후로 비교한다면 평화로운 시대였고, 그리고 그러한 전쟁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유럽 외부로 돌려가지고 제국주의 전쟁으로, 제국주의 식민지 침탈 전쟁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유럽 내부에서는 평화로운 대신에 유럽 외부에서는 굉장히 험난했던 시기다. 네. 요런 시기라고 정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이때 뭐 이제 벨기에가 이제 자기 영토보다 한 50배 큰 아프리카의 어떤 그 나라를 이제 식민지화하는 것들 상징적인 그런 사건에서부터 또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생겼죠. 그 전까지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영국이 지배를 했어도 인도를 예를 든다면 형식적으로는 영국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동인도 회사가 지배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세포의 항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인도를 공식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동인도 회사가 그냥 다스렸어요. 예,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게 어떤 거냐, 개념이 어떤 거냐면, 과거에 수메르에서는 어떤 식이었냐면, 식민지를 건설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메르의 그 페니키아 상인들은, 식민지를 건설하지 않았어요. 수메르도 비슷했고요. 어떤 방식이었냐면, 그냥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항구의 임차권을 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선호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식민지를 건설하다 보면 거기 식민지에 정착할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에 뭐 시설 투자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당시, 완전히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다. 식민지를 건설하니. 그러느니, 현지인에게 임대료를 주고, 권리를 그러니까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그냥 권리만 따내고, 필요한 용병을 고용해서, 일시적인 유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압소싱 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훨씬 더 경비 절약이 된다. 이런 관점이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영국에서 굉장히 동인도 회사 측에서 이런 방식을 굉장히 추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초반기에 영국의 그런 상태를 보면요. 이렇게 국제 수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의외로 이런 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조업이나 이런 면들이나 이런 뭐 금융 업종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좀 약간 다른 어떤 통계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국주의로 변모하면서 오히려 영국은 오히려 이렇게 점차 새롭게 갔죠. 역설적으로. 뭐냐면 계속 그 해외 식민지들을 이것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내부 문제들이 결국은 폭발했다고
있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지금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간에 이러한 그 수메르, 페니키아적 이러한 방식들, 이러한 어떤 이런 구조들은 제국주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식민지 지배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경제적인 면에만 집중했다. 근데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까지 포함되면서 이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면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국제적인 어떠한 개념에서 디아스포라를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개념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것은 긍정적인 어떤 네덜란드 중앙에서 시작한 국제법, 통상 기준, 화폐 교환 기준, 거기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1880년대 이후에 제국주의 침탈, 식민지 침탈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들이 야기시켰다. 이런 면들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 육제적인 면, 이런 면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태라는 개념인데요. 이 유태라는 개념은 역시 이제 이것들은 저는 이제 역시 어떤 수메르에서 그 어떤 정신 문화를 설명드립니다. 인류의 어떤 시작은 아프리카에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인류 문화는 수메르에서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인드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수메르 전통에서 그런 중동의 문화가 나왔고 이 중동 문화를 잘 이렇게 오늘날까지 기록으로 낸 것이 성서다. 그리고 이 성서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태 쪽에서 그걸 많이 받들었다. 이라들 강조하는 게 이게 유태의 뿌리는 수메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유태인들을 보면은 목동 대부분인 반면에 이 수메르적인 족성은 상인이다. 수메르, 페니키아, 바리새인, 오늘날 유대인, 유대교라는 건 바리새교로 이해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라는 이 수메르 유대 전통에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의 산물인데요. 이러한 시기에는 무신론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데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양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탈무드죠. 이 탈무드는 이제 기존의 모세 오경에 대한 주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학자들이 거기다 토를 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거죠, 그죠? 성서에 대해서 이 성서는 어쨌든 기록은 인간이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신이 한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단다는 게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경스럽지만 어쨌든 이러한 어떤 것이 탈무드다. 근데 이 탈무드가 말로 오늘날 이제 과학의 오늘날 사회가 과학의 어떤 철학과 그런 효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주석을 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온갖 어떤 만문사전격, 백과사전적 견해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탈무드를 읽다 보면 마치 백과사전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고 효과가 유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탈무드라는 것은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인드라가 봤을 때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도 평화로운 시기에,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에 나오는 거고, 그리스 철학으로 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와 대별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까 바로 카발라죠. 이 카발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기,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대학살, 이 자행되던 시기에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카발라라는 거죠. 이 카발라는 상대적으로 바로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상적이고 유신론적이고 그다음에 평등주의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러니까 좀 잘 나갈 때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신이 어려울 때는 신이 막 도와주니까 그때는 막 다윗이 솔로몬이든 막 열심히 하는데 막상 왕이 되면 다 지가 한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잘난 척 많이 하다가 된통 당하잖아. 성서에 딱 두 가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는 다 인간은 다 신의 앞에서 다 평등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면서 열심히 살지만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가 되면은 인간은 숙연해집니다. 막 커다란 지진, 그다음에 홍수, 대홍수, 천재지변 이렇게 겪게 되면 어떤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좌절감을 느끼고요. 인간이 암만 용을 써 결국은 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것들이 하나의 카발라야, 생명의 나무, 이런 것이다. 이 카발라는 그 기원이 무슨 아람 시대부터 있다, 이건 다 인드라 볼 때가 헛소리고요. 그냥,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유대교라는 것이 과연 종교가 될 수 있냐 이런 정도로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기원은 이제 8세기 스페인에서 거기 이제 이슬람 왕국에서 거기에 이제 이슬람교 신자하고 이슬람교 목회 지도자하고 유대교 목회 기독교 지도자들이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유대인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 세계 최대.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결론 나온 게 도대체 유대교는 종교이냐 막 그럴 정도로 유신론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들 종교 아니냐 이렇게 정도로 그 당시에는 유대교가 상당히 잘 나갈 때는 오늘날의 어떤 과학 역할을 좀 했었다 이거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유대교를 옹호해주던 무슬림 왕국이 제국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기독교로부터도 왕따당하고, 기독교 왕국부터도 당하고, 그 다음에 강경 이슬람 국가로부터도, 왕국으로부터도, 탄압을 받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갈 데가 없고 희망도 없으니까, 약 9세기, 10세기, 이 무렵에부터 이제, 카발라라는, 어떤 정신이니까, 그 전에 어떤 유대교가 무신론적이었다면 어떤 신비주의적이고 신에 좀 더 가까이 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생겼다는 거죠. 메시아적인 그죠? 막 예수 탄생 시기를 에세네 악화 그런 분위기, 바리새인이가 아니라 에세네적인 분위기, 신비주의적이고 플라톤적이고 이상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이러한 그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래서 유태라는 데는 이제 하나의 수메르 전통에서 봐야 되죠. 그 안에는 두 가지 요소. 하나는 탈무드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카발라적인 요소가 있다. 이것은 서로 역사적으로 시기마다 전쟁과 평화를 거치면서 각각 전쟁 때는 전쟁 같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때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카발라적인 흐름이 득세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가 되면 탈무드적인 방이 득세한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이 있겠습니다. 이 자본은 이 자본 역시도 랍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벨탑을 짓잖아요, 성내에서. 근데 이 바벨탑을 짓는 것이 벽돌이다 이거죠. 근데 이 벽돌이라는 것은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응? 벽돌이라는 건 똑같은 구격으로 그게 하나 없어도 다른 걸 바로 깰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벽돌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벽돌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음모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근데 본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그건 벽돌이 아니라 돌이란 말이에요. 돌이라는 것은 또 구격화된 것이 아니라 저마다 각가지 다른 양상의 돌이다 이거죠.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닌 독특한 돌이라는 거죠. 대체 불가능한. 근데 사탄이 원하는 것은 대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데서 얘기하는데, 이게 오늘날 막스는 이것 때서 영향을 받았는지 이거 사용가치다, 교환가치다, 뭐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드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인드라 같은 경우는 자본을 인드라디오 설명하면서 수메르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수메르에 뭐부터 시작했냐면, 금과 은이 어떻게 화폐가 됐는가? 세계 최초의 화폐가 됐는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때 금과 은이 화폐가 된 것은 금과 은이 본디 신성성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각각 금과 은은 태양과 달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과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신성함 때문에 당시 수메르 승려들이, 목사들이 랍비들이 금은을 취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금을 먼저 취급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는 은의 시대였고 은을 더 숭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수메르 최고의 신은 달의 신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달의 신 하면 여신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 당시 수메르 달의 신은 남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달의 신이 여신이 된 거는 이후에 수메르가 붕괴되고 이후에 다른 바빌로니아 제국이나 여러 기타 제국들이 들어서면 그들이 태양을 내세웠기 때문에 은보다 금이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된 거죠. 후대에 와서. 초기에는 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이 화폐가 되는, 그러니까 은이 화폐로서 초기창부 어떤 식으로 화폐가 됐느냐는 인드라디오 통해서 인드라 말씀드렸죠. 최초의 화폐는 어떤 신성함, 의미하는 것이었다. 근데 여기서 인드라가 얘기하는 바의 어떤 출발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면에서 착한 자본이냐, 나쁜 자본이냐, 이런 식으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자본의 어떤 표현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성한 의미였다. 어떤 신성한 사업을 위한 어떤 종잣돈, 씨앗,
지었다는 거죠. 신에게 다가서는 덕이 서고, 신을 닮으려는 하나의 인간의 의지였다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와서 그런 또 화폐가 타락하면서, 예? 점차적으로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화폐의, 제 기능에 더 목적을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근데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돈이 전부가 아닌데 돈이 전부인 것처럼 움직이는 논리.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나쁜 자본으로 가는 길이죠. 착한 자본은 돈이 전부가 아닌 삶. 그런 삶으로 어떤 우리 세상을 인도하는 것이 착한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 개념을 인드라 국제유대 자본론의 이 세 가지, 인드라만의 어떤 설명도 있고 기존에 대한 설명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인드라는 이렇게 설명 국제유대 자본의 각각에 대해서 이제 수메르 전통의 국제, 근대적 개념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유태에서는 수메르 전통 이제 얘기하면서 탈무드적인 것과 그 다음에 카발라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본에는 이제 착한 자본, 나쁜 자본, 뭐 이렇게 수메르에서 시작한 금운과의 설명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유태 자본의 개념을 인드라가 이제 설계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국제유태, 국제자본, 이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국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제에서 시작하되 유태로 간다, 자본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에 대응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국제 유태다. 그래서 이제 국제 유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제에서 시작하되 유태로 간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반면에 국제로 자본이라는 것은 국제에서 시작하되 시작하고 자본으로 간다. 이런 의미죠. 그럼 각각의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이제 국제라는 이 각각의 이런 개념하고 대응되면 약간 국제라는 어떤 정치적인 개념, 정치적인 개념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태로 간다.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제 유태, 국제 자본 차이는 뭐냐? 국제 유태라는 것은 국제에서 시작해서 유태로 간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유태, 인드라가 얘기했죠. 이 국제에서 시작했을 때 유태로 간다라는 것은, 그 유태로 간다는 방향성이라는 것은 수메르부터 시작해서 이어왔던 인류의 어떤 문명을 의미하는 거죠.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류가 생존해온 어떤 고귀한 정신 문화라는 거죠. 유산. 여기 이쪽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유엔인 거죠. 국제에서 시작해서 유태로 간다라는 것은
그 시기 유엔 이전에도 국제 조직들이 여러 개 있었죠. 근대 이후에. 근데 그러한 근대 이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이어져서 오늘날 유엔으로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 유엔이라는 조직이 비록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교황까지도 다 포함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예외 없이요. 예, 그런 어떤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국제 유태다. 유엔이다. 오늘날로 그것들 하는 것은 물론 유엔도 이제 물론 국유본 조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오늘날 어떤 대다수 인류가 공감할 만한 긍정적인 조직이다.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유엔 사무총장의 반기문 사무총장이고요. 프랑스어온 인물이죠. 그렇다고 하면 국제 자본은 뭐냐? 국제에서 시작해서 한때 본으로 가는 이것은 뭐냐? 그것은 근대에서 본다면 동인도 회사인 거죠. 동인도 회사가 해산하고 난 다음에 HSBC와 채권 펀드로 변모하고 여기서 뭐 300여 원의 여러 가지 이제 빌더버그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등장해서 오늘날 삼국위원회까지 왔다는 거죠. 삼국위원회 뭐 G7 뭐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모든 나라가 뭐 G7, G7, 그다음 뭐 G20 어떤 그 모든 통칭들이 어떠하든 간에 삼국위원회도 그렇고 그를 보면 돈 많은 나라,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만을 구성으로 한다는 거죠. 국제 자본, 삼국위원회, 뭐 G7, G20 다 그런 의미죠.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향은 국제 유태가 있고 유엔이 있습니다. 다른 대척점에는 삼국위원회, G7, G7, G20 이런 것이 있죠. 부자 나라들만 연합하는 거. 이렇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태 국제가 있고 유태 자본이 있겠죠. 인드라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태라는 것은 어떤 수메르 전통에서 나오는 탈무드와 카발라적인 양상의 변주법적 선물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유태 국제는 뭐냐? 유태 국제는 결국은 카발라적인 선물이다. 카발라의 길로 갈 거다. 영성적이고 평등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유신론적인 플라톤적인 그런 쪽으로 공산주의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게 뭐냐? 메시아다 이거죠. 메시아. 결국은 그 메시아라는 것은 뭐 카발라로 시작한다는 건 결국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예. 그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 사상, 메시아주의로 갈 것이다. 오늘날 이제 메시아를 하려고 하는 기존 종교나 신의 종교이 난립하죠. 메시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메시아인지 묻습니다. 예. 인간은 결코 아니고요. 인간은 메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신을 믿는데 이 신이 메시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누구한테 전도할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20년 동안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이제 구변론 정립하다 보면서 신을 믿게 됐고요. 이 신을 누구한테 전도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인드라 종교 지도자가 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나만의 그냥 신이죠. 제 신을
그 전까지 신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예,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게 뭐 프리메슨 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전 프리메슨도 아니고, 예, 그쵸? 인도는 일루미나티도 아니고, 어떤 종교에 현재 수속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신을 믿고 있어요. 신이 뭐냐, 인도가 믿는 신이 뭐냐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몰라요. 근데 신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저는 그 신을 믿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탈무드적인 국제 유태 자본 이건 탈무드적인 거죠. 유물론적이고 자유의지적이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이고 이거 오늘날 무엇입니까? 인터넷이죠, 인터넷. 예? 인터넷이 탈무드고 탈무드가 인터넷인 거죠. 여러분 탈무드가 오늘날 뭐냐 그러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막 인터넷 보면 검색하면 온갖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자료도 있고 엉터리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게 탈무드 그래. 탈무드가 다 모든 좋은 자료만 있는 건 아니죠. 나쁜 자료도 있고 엉터리도 많고 그냥 주석들인 거죠. 다 그냥 이거 저다는 덧글들인 거고 포스팅 다 그런 거죠. 인터넷이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태 자본이란 건 뭐냐? 인터넷이다. 그 인터넷을 지금 기업들 IT 기업들 보면 CEO들이 보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죠. 예.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자본 국제가 있고 자본 유태가 있죠. 자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수메르 전통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본 국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신성성, 되찾는 돈이 전부가 아닌 세상을 추구하는 자본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오늘날 록펠러 재단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유태자본은요. 과연 그럴까요? 록펠러 재단이 답일까요? 자본국제의 어떤 인간의 현실적 지표는 현재까지 록펠러 재단입니다. 근데 록펠러 재단이 과연 자본국제를 미래인지 그거는 의문부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자본 유태는 뭐냐?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돈이 전부인 그런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죠. 그것이 어디냐? 연준이고 국제결제은행이죠. 각국의 중앙은행. 돈이 전부잖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의 산하에 이제 고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HSBC, 바클레이스, 산탄데르, 파리바, 여러 가지 은행, 예. 기타 등등, 도이치도 포함되어야겠죠. 기타 등등,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태자본론은 기존의 음모론과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기존의 음모론과 인도라 국제유태자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인도라 국제유태자본론은 상당히 체계적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기존의 음모론들 보면 그냥 나열 뿐인 거죠. 예? 그냥 뭐랄까 앞뒤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설명들이 좀 이해가 어렵고 그래서 인드라가 처음에 이런 음모론을 처음 접했을 때는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인드라가 인터넷의 모든 자료들을 진짜 영문, 한문은 모든 걸
다 통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국의 음모론 수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전에는 음모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한국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인드라가 국제투자분을 주장하면서 상당 수준 한국의 음모론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고요. 세계적으로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많이 강조하잖아요. 지적 재산권 개념을. 그러다 보니까 누구죠? 알렉스 존 사람이 빌더버그 그런 관련 다큐 만들 때는 거기 저작권도 죽으면서 그 다큐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 알렉스 존스하고 저하고 차이를 둔다면 그 사람은 전업자잖아요. 전업 음모론자잖아요. 저는 전업은 곤란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전업을 하다 보면 결국 먹고 생계를 해야 되는데 전 음모론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소신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알렉스 존스도 그런 다큐 제작을 감당하다 보면은 이래저래 결국은 구본론적인 어떤 의도에 결국 놀아나지 않을 수 없겠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렉스 존스 부인이 유대인인데 그럴 때마다 어떤 알렉스 존스가 이래저래 많이 치고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알렉스 존스가 그래도 그런 음모론자 중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인드라 보기엔 좀, 그 후에 이제, 만들어진 것들 보니까, 오바마의 진실, 이거 이후로 다큐들을 보면,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이유는 뭔가 좀 의심스럽게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생계 수단을 좀 아마추어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다른 생계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드라처럼. 그래야지 어떤 소신을 지킬지 전업 음모론자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인드라도 만약에 이걸 이제 국제투자을 전업으로 한다. 이러면은 좀 여러분들이 인드라 굳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의심을 좀 인드라를 해봐야 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 지적 재산권을 인드라가 세계 최초를 많아 보니까 상당히 알렉스 존스 같은 사람도 의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은빈도 이권 쓰면서 인드라가 빅토르 로츠차일드 강조하니까 빅토르 로츠차일드에다 많이 할애하면서 이권을 사편적 이권을 썼죠. 인드라가 수은빈도 많이 비판하니까 인드라가 그러니까 이 국제투자론 전개하기 전에 어떤 음모론을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시온이 정서가 가장 어떤 음모론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책이 한국에 왔을 때 흥미로운 것이 역사적으로 한 번은 박정희 정부 때 들어왔고요. 다음은 쪽발 대중정권 때 들어왔어요. 이건 이제 둘 다 이쪽 빅토르 로스차일드 쪽이었다가 이제 쪽발 대중 같은 경우는 이제 전향했죠. 네파로. 이 두 가지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시온이 정서를 들어오면서 도입해서 뭔가 자기네들의 어떤 시작을 알리고 마치 007 영화의 악당들처럼 세계 정복한 악당들처럼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선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박정희 정부하고 쪽발 대중 정권을 도왔죠. 국제투자본이 지원했죠. 이런 어떤 애들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시온이 정서를 보면서 이제 인드라는 이게 위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위서죠. 분명히 위서입니다. 근데 위서면서도 상당히 그 내용이 오늘날로 봐도 상당히 엄청난 쇼킹한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시온이 정서를 100년 해봤던 히틀러나, 헨리 포드나, 스탈린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당시 사회주의자들도 이 문서들을 봤는데요. 상당히 자기네들의 어떤 사상에 영향을 많이 준 겁니다. 음으로, 양으로. 위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온이 정서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인드라는 이 위서가, 시온이 정서가, 이 제작진 유대인이 만든 게 아니라, 어디죠? 영국의 폐위원협회 쪽에서 만든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폐위협회가 300여원의 의뢰를 받아서 폐위원협회 쪽 인사들이 만든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로 빅터 로스차일드도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을 엿먹이려는 어떤 여러 가지의 다목적인 목적에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로스차일드 가문이 시온의 정서를 오히려 더 역이용해가지고 결국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승리로 끝난 것이 이 시온의 정서 위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참고할 만한 어떤 저기 있다면 300위원회를 높이 평가하죠, 인드라가 개인적으로. 근데 이 300인 위원회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저자가 그 일본인 것이 이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다른 음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정본이 이 사람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라서 아카데믹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인드라한테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왔다. 근데 그 외에 음모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드라가 보기에는 좀 오히려 진실을 접근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음모론들이 많다. 무슨 인종주의적인 음모론, 틀러적인 음모론, 쪽발 찬양 음모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인드라는 그냥 그런 음모론은 오히려 해악스럽다. 사태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이런 몇 안 되는 음모론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드라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가면서 그 음모론 판별기가 된 거죠, 인드라가. 그러니까 음모론에 등급을 매기 시작한 사람이 없는데 인드라가 등급을 매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이 음모론 아니다. 이 음모론 쓰레기다. 이 음모론 좋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음모론에도 배울 만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78%를 읽어내고 22%를 버린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혹은 또 22%를 먹고 78%를 버린다. 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78대 22 이런 식으로 얻을 건 얻고 버릴 건 버린다. 어떤 걸 얻고 어떤 걸 버리느냐. 이런 게 이제 고민이겠지만요. 어쨌든 인드라가 그런 식으로 각각의 음모론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등급을 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음모론가 팔칵 뒤집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인드라 때문에. 이 소문이 한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인터넷에 놓으면 그게 번역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영문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드라 국제유태자본론이 이제 관심을 받은 거는 어떤 정치적인 면이나 그런 어떤 종교적인 면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이 제일 먼저 부각이 됐어요.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당시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증시가 주가가 300 간다, 747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주가 1000 이하에서 사면 돈 된다, 부자 된다. 여기 유일하게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조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이제 인드라 말 듣고 돈 좀 번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하여튼 간에 인드라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인드라 말대로 되는 바람에 그 당시 대박이 난 거죠. 그런 이유로 인드라 국제유태자본론이 주목을 크게 받았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유태자본론에 따르면은 구규본 황제는 록펠러 가문인데 오늘날 록펠러는 근데 얼굴을 내비치지 않느냐. 인드라 말에 따르면 밑에 하위 기관들은 대통령이나 경제 수장들은 얼굴마담에 불과한데 항상 그 배우로 움직이는데 구규본은 그렇다고 한다면 록펠러는 역시도 록펠러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외계인이든 파충류 외계인 혹은 뭐 여러 가지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뭐 이런 거 예수회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십니다. 일리가 있는 타당성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인드라가 생각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그래서 물론 하위 기관에 있어서의 기관들은 얼굴 마담이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실세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들도 그러니까 최고 수신 구황제 역시도 얼굴 마담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간단히 이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리소설 같은 데 보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려고, 이제 어떤 사람 도둑질을 예방하려고, 보통 우리는 금고 속에다 숨겨놓잖아요. 어떤 보물 같은 것들을. 근데 그걸 역이용한다 이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응접실에 화병 같은 데다 놓는다 이거죠. 아무도 그것이 거기 안에 그것이 중요한 편지군요. 그게 그 중요한 편지라고 아무 생각 안 하겠죠. 금고 속에 있는 편지만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편지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그러한 어떤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록펠러가 이름을 알리고 이런 방식을 구사하는 것은 록펠러와 로스차일드하고 다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경우는 가족 경영이고 비밀 경영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빌더버거도 어떤 비밀 명단이 있고, 근데 반면에 이 록펠러 방식은 오히려 공개적이라는 거죠. 삼국위원회도 공개적인 방식으로 회원들 다 공개해버립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프리메이슨도 이제 이 록펠러 가문 휘하에 있다 보니까 그 산하기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명단을 다 공개해버렸죠. 그런 식으로 공개를 시킨다 이거죠. 오히려 공개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드라가 얘기하잖아요. 비밀은 없다고 여겨야지 비밀이 유지된다. 이런 인드라 조직론이 있는데요. 그런 법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록펠러 가문이 아닌가. 록펠러 가문 보면요, 미국에 기반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재산이 공개되어 있어요. 물론 바로 공개됐다는 것이 허점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거기는 록차와 비해서는 상당히 더 세련된 방식이고요. 모든 방식들이 공개적입니다. 투명한 방식이에요. 록펠러. 그러니까 누구도 음모론적으로 쉽게 단이나 록펠러 가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바로 록펠러의 힘이라는 거죠. 록펠러 구분 황제 가문의 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지 않아, 반면 로스차일드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것이 힘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그것이, 힘을 잇는 단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 생각은 록펠러 가문은 오히려 공개를 통해서 자신이 권력을 합법적으로 오히려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돋보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모든 세계의 권력이 록펠러 재단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세계인이 아는 순간 록펠러 재단은 끝장나고 맙니다. 록펠러 가문은요.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요. 여러분, 록펠러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 박정희 이런 거는 절대로 이렇게 검색위에서 이렇게 필터링 안 되죠. 나쁜 말 많이 나옵니다. 박근혜 치면. 반면에 록펠러, 제 록펠러, 데이비 록펠러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검문할까요? 아니, 한국 정부에서 미쳤다고 박근혜는 검열 안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내보내면서 제이 록펠러 가문은 검열한다고요? 누가 검열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국정원이 힘 많은 것 같죠? 아닙니다. 국제유대자본 손하게 했어요. CIA가 더 중요하고요. 쪽발 네이버보다 구글의 힘이 더 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제유대자본론의 록펠러는 최고상인 황제 록펠러는 얼굴마담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이 인드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100% 단정하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인드라는 힘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영성적인 체계에서 봤을 때 인드라가 꿈을 꿨었는데 그 꿈이 상당히 매트리스적인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드라의 그물처럼 움직이는 어떤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어떤 인드라는 어떤 다른 차원, 평양 우주적인 다른 차원에서는 인드라가 중심인, 인드라가 주인공인 세상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또 다른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세상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 수족의 예? 엄청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들 이상의 모든 어떤 저마다 주인공인 세상이 각각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국제투자자본은 주인공이 아니라 뭐 NPC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예? 인드라가 주인공인 세상에서 인드라가 열심히 잘하면 그것이 다른 세상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오늘날 인드라가 이 세상에서 국제투자자본이 주인공인 세상에서 인드라가 이렇게 산다는 건 뭔가 인드라가 주인공인 다른 세상에서 뭔가 쌍둥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인드라도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서로가 어떤 데서 어느 순간 인드라가 주인공인 세상으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주인공인 세상으로 바뀔 수도 있고 투자자본이 주인공에서 주인공이 아닌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 간에 이게 우리도 알게 모르는 어떤 여러 가지 우주 법칙 속에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구기본 세상이고 노펠러 가문이 대단히 어떤 구기본 황제인 가문이 틀렸지만 이 일을 다 제이로필러가 다 혼자 하는 건 아니라면 이런 영역을 뭔가 그 수만 대의 어떤 슈퍼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100만 명 이상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사람, 어떤 영역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나. 그런 상상을 좀 한 번씩 해봅니다. 그건 정단계예요. 그냥 인드라는 그냥 상상만 했더니 이제 그게 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99%는 노펠러 가문이 최고다라고 보고 있지만 약 1% 정도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록펠러의 배우가 있다면 록펠러 재단에 있을 거다. 그 록펠러 재단을 실적으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어떤 상당히 어떤 초능력자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뭐 외계인일 수도 근데 저는 파충 외계인 이런 거 안 믿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1%의 가능성은 열린 마음으로 UFO나 이런 것도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죠. 예, 많이 들었으니까. 예.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드라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그냥 그냥 한 가지 힘들면 인드라가 힘들다 얘기를 안 하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식으로 두세 가지가 동시에 터져요. 힘든 일이. 한 가지도 감당하기 힘든데 두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니까 인드라가 그때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인드라가 매일매일 행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인드라는 행복한 사람이고요. 매일매일 내일 행복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자세.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한번 나무아비타올도 좋고 암에도 좋고 알라 다 좋습니다. 자신이 좋은 그냥 자신들의 좋아하는 걸 아무거나 해도 좋고요. 맞아도 좋고요. 좋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인내라는 말입니다. 맞아세. 이걸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평화를 찾습니다. 평정심을 찾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인드라가 허경영처럼 되는 거죠.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힘내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쪽발 타도 해방투쟁 만세.